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지원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대북정책 해법 그리고 향후 한반도 시계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취임사 특히 남북관계 문제, 비핵화 문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뭐 이전에 강경 발언 일변도에서 좀 벗어난 좀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방점은 북한의 선 비핵화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그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계속 이전에 이제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는 비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떠올린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론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과 또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이 비핵화를 하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그 3만 달러로 올려주겠다. 예. 뭐 그 얘기 아니 3천 달러, 3천 달러로 올려주겠다.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북한의 선 비핵화. 그 이후에 국제사회 협력에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 제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선 비핵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 안보 보장 장치를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런 체제 안전 보장 장치를 포기한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 이 프레임은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 거부해왔던 예. 그런 핵심 제안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의 핵 교리라고 해서 이제 핵 관련된 사용 원칙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어떤 식으로든 핵을 갖고 있어야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이 토대 위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 확고히 갖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취임사를 보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이 충격이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중요한 또 사건이거든요. 이 뭐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뭐 다른 모든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더 고수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또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위기를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이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뭐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아 왔는데, 사실 이 글로벌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더 완벽하게 지금 차단시키고 고립시키는 하나의 기제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팬데믹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더 체제의 안전을 위한 이 핵 의존을, 핵 개발에 대한 의존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자력 경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사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메시지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 협력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겠다. 이런 제안이 이런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이제 그러면 좀 아쉬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그 현직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전술이 있다고 전략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반도 비핵화는 뭐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은 분명히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경제적으로는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체제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장 장치이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발전,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주민생활이 더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방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 무력을 증강시키면 시킬수록 북한은 더 이제 이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힘들게 경제 발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 비핵화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윤석열 이제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이 뭐 당선인 신분으로 또는 이제 인수위에서 이 대북 정책 관련된 메시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오히려 이제 더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또 위기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제 움츠리게 되는 거고 더 이제 핵 개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군비 경쟁을 더욱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 또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더 이 핵과 미사일 무력 전강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비 경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국가들은 뭐 어느 정도 경제 부분도 이렇게 견뎌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상황을 좀 고려한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을 이 비핵화로 저는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지금 가장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또는 체제적 또는 경제적 그런 안보 우려를 얼마나 단계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이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과거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방식대로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 이런 그 프레임 또 원칙은 실효성도 없고 네. 또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접근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표현 한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표현이 북한의 비핵화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일단 주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북한이 계속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한이 함께 핵 개발도 하지 않고 보관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이 체결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네. 취지죠. 근데 이 합의는 사실 사문화된 지 오래됐고요. 벌써 사문화되고 다만 이제 북한이 2018년에 미국과 또 우리 정부하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그 합의들 했죠. 그게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공동 선언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한반도 비핵화죠. 그 남과 북이 동시에 그렇게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의미는 우리 남한에만 우리는 지금 비핵화 우리 핵이 없다. 핵이 없는데 무슨 우리의 비핵화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 또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핵 운반 수단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을 운반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더 이상 와서는 안 된다. 그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한국이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 또 관련된 각종 수단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반도에서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도 그래야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의했던 그런 개념이었죠. 박사님,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임박했다고 하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가 대부분 완성됐다고 하고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들도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가 그 목표를 갖지 말고 다른 수단을 먼저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이 핵 개발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 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그 2018년, 19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가 뭐 핵 개발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핵 개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하고 우선 실험을 안 해야 돼요. 예. 지금 계속 뭐 핵실험 한다 그러고 또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동결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전략 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군비 통제, 핵 군축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 불신이 너무 지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할끔 하는 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제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런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동시적으로 또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이거든요. 북한은 이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 전쟁 연습이다. 자신들을 향한 핵 공격 연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격 수단, 방어 수단에 대응하는 전략, 전술,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와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겠죠. 또 한반도 비핵화 또는 뭐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확장 억제력을 이제 강화하겠다.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뭐 다양한 또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한미 간에. 뭐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취할 우리가 조치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체제 이제 안보 조치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정말 실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들 예.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들을 얼마나 단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괴야 그 첫 단추에서 신뢰가 쌓여야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종 목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한반도 예. 비핵화해라. 북한의 선 문제 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북한이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한미 간에 또 새로운 확장 억제 그런 조치가 합의가 되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북한은 더 아마 강경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 또 우리 한반도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민생을 위한 또 우리 경제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아무래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그 기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새 정부 앞에 놓인 큰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가운데 외교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일 포함 5개국 사절단을 접견했는데 순서를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 순서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 그러니까 국정 과제도 보면 한미 동맹이 이제 최우선 외교 순위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이제 뭐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거는 사실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뭐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굳이 뭐 자극하면서까지 우리의 순서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가 중국 당신들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예. 어제 그 왕치산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방중 초청을 전달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고 그동안 안 왔었고, 우리 대통령은 2번 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8년째 한 번도 다시 이제 방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 보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외교 관련해서, 외교 정책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원칙이 실용이더라고요. 실용. 실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해서 중국이 보다 제한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순전히 이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방문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시 주석을 한국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물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예. 원래보다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